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와 제3국의 지원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4번째 검찰 출석인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상대로 검찰은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기간 대원들을 수송할 버스 운행이 일정 착오나 이중 배차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는 77번 나갔다가 25번은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노쇼로 인한 혈세 낭비도 상당할 걸로 보여 논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하와이 대규모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2~3배 더 늘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화재 참사를 입은 마우이 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조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여야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엔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본 뒤 오후에 빈소를 찾아 입관식에 참석하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고 윤기중 교수의 사흘 가족장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발인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4일간의 순방 일정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3국 안보 협력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의 골격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북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한 각종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안보 협력이 경제 동맹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니셔티브가 중국, 북한 등 특정 도전에 관한 것이 아닌 3국 협력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 소재 베루스와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 카자흐스탄 기업인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세계 기업 소유주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지난 3월 북한에서 20여 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 식량 등을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제3국의 행위를 규정하고 색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안보 경제협력의 파트너라고 강조한 부분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언급과 비판이 없었던 점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이례적이다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언급한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대북 강경 자세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부분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日米韓3カ国の戦略的連携の強化に向けた意見交換を行う予定です。また、この機会に日米首脳会談及び日韓首脳会談も実施する予定です。 이런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간의 연례 고위급 협의 개최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은 과거사보다 미래의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에 맞서 검찰은 25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고강도 조사를 벼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이 뭔지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시작은 성남시의 이례적인 인허가입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상향된 건 명백한 특혜라는 겁니다. 배경에는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성남시 2인자 정진상 전 실장과도 가까운 김 씨가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따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지 매각에 협조하라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임대주택 중심이던 백현동 사업이 민간 분양 위주로 바뀐 것 역시 로비가 아닌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인허가를 통해 활로가 뚫린 사업의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몰린 과정에 주목합니다. 민간이 감소를 우려한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옥중 로비까지 벌인 결과 성남시가 기존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사를 참여시키는 게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며 향후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모인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특혜가 제공된 결과 민간 시행사가 3천억 원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오히려 용도 변경 이익으로 1,000억 원대를 환수한 건 성과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입니다. 앞서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분양이익 3,142억 원 가운데 공사가 참여했다면 얻었을 이익 10%를 배임 금액으로 계산했지만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검찰이 파악한 배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저버린 의무가 없어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당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밤 늦게까지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진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SNS에 검찰 출석 시간과 장소를 올려 지지자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 소환은 묻지마 기소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대장동 비리로 1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야당 대표를 괴롭히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부실 책임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새만금 기반 시설과 잼버리 대회의 연관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가 대회를 구실로 SOC 예산만 따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관련 국회 상임위도 파행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재작년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의 결산 검토 보고서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여가부 요청에 따라 대회 총 사업비가 300억 원 넘게 늘었는데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애초 사업 계획이 부실했던 탓에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됐다는 겁니다. 특히 계획에 없던 기반시설 설치 비용 200억여 원에는 새만금 개발 목적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회와 무관하게 새만금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업 예산이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지적들을 근거로 잼버리 대회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전라북도가 직접 담당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률이 60%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잼버리 대회는 뒷전이었고 새만금 개발 예산만 챙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상 유치와 준비 초기 단계부터 부실이 예고되었지만 지난 정권과 민주당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렴치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폭염과 열악한 위생 문제는 조직위와 주무부처인 여가부 책임이라며 물타기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회 부실 운영 책임을 따져 물으려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도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다른 현안 논의도 무산됐습니다.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어간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소재뿐 아니라 이를 규명하는 방법을 두고도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앞세우고 있어서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관련해 본격적인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질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전북도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도 명확하게 잼버리의 모든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 소관으로 돼 있고 전체 예산의 74%가 잼버리 조직위 예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4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대원 수송을 위해 K-팝 콘서트 때만 1,400여 대가 투입될 정도로 버스업계에 도움이 컸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버스업계는 정부의 조치가 우왕좌왕이어서 역대급 혼란에 혈세까지 낭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소식에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질 때도,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일 때도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잼버리 대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보탠 버스 기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해 주신 버스 기사님들과 선탑 요원들, 여러분들의 헌신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가능을 넘어 행사의 성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각국 대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보름을 혼돈 그 자체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른바 노쇼 문제가 심각했다는 지적입니다. 버스업체 한 곳은 지난달 28일부터 77차례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이 가운데 25번은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나갔지만 일정 착오로 대원들이 안 온 경우도 있었고, 또 호텔에서 대원들을 수송하려 갔지만 이미 다른 버스가 이중 배차된 상황이어서 이처럼 빈 차로 대기했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취소되면 조직위원회는 한 대에 85만 원에 이르는 정상 운행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세금도 아낄 수 있었고 이 비용은 누가 물어줄 거냐고,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국가 행사를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한 적은 처음 봤어요. 지난 8일 전북 부안에서 경기도까지 대원들을 수송한 버스 기사도 출발할 때 약속받은 숙소가 도착해보니 대원들로 이미 꽉 차 있어 잘 곳을 따로 구해야 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또 일하는 내내 출발 시각 안내도 받지 못해 운전석에서 하루 10시간씩 식사도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숙소 혹시 어떻게 안 됐냐고 그랬더니 인제서야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잼버리 대원이 아니지 이런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직위 측은 입국 일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대원들이 있어 필요한 것보다 많은 버스가 투입됐고, 태풍에 대비해 비상 수송할 때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모두 버스를 부르다 보니 일부 이중 배차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쇼의 규모나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듣는 잼버리 대회.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SNS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판결 직후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에 울분과 절망, 슬픔을 적은 글을 올렸고,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한 뒤엔 이를 위로하는 듯한 대사가 담긴 드라마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판사의 특정 정치 성향이 정진석 의원 판결에 반영됐다는 공세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올린 글의 작성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됐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글은 없는지도 확인한 뒤 박 판사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법관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김동진 부장판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고 2011년엔 서기호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올린 글은 판결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다는 외부 시선도 중요한 만큼 SNS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SNS가 일반 시민과 소통 창구가 돼 법관에게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관련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을 통해 편향된 시각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에서 SNS 사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살펴볼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의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에 타고 있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사면 모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건물 5층 높이에 우뚝 서 있는 크레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에 타고 있던 40대와 60대 노동자 2명이 1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수십 미터의 크레인 꼭대기에 작업대를 달아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만든 장비로 당시 두 사람은 건물 외벽에 패널을 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 작업대 모든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작업대에는 세면에만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면서 목격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의 헬스장 재단장 공사 현장에서도 50kg에 달하는 대리석이 2m 높이에서 떨어지며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울렛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외부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에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노동자 1명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선 4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는데 숨진 노동자는 이 공장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SPC 성남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허영인 SPC 회장 등 경영진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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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8일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SPC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앞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지난해 역시 SPC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10달 만에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는 사고 책임을 다른 노동자에게 돌리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영인 SPC 회장 등 경영진이 처벌받고 책임을 져야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그리고 각 관계자들은 경영 책임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소해야 됩니다. SPC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비공개로 치르면서 조문을 방해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도 막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SPC가 자신들이 안전에 대해서 무언가 굉장히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샤니 성남공장을 찾았습니다. 1,000억 원을 들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던 지난해 약속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SPC를 질타했습니다. 말뿐인 사과, 말뿐인 안전조치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과 재발 방지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안전조치보다도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작업 환경을 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을 시찰한 의원들은 사고가 난 볼 리프트에 안전 센서가 없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는 오는 2025년까지 샤니에 180억 원을 안전 관련 비용으로 쓰기로 했고 이 가운데 40억 원을 이미 집행했다며 남은 금액도 기한을 앞당겨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SPC 측은 거듭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관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국회의원의 방문은 막은 적이 없고 필수 안전장치는 모두 설치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 교사가 사망 전 수개월간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여러 학부모에게 민원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유족 측이 공개한 고인의 학급 소통 앱 하이톡을 보면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전체 반학생 26명의 학부모 가운데 10여 명이 고인에게 민원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놀림 혹은 폭행을 당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했고 고인은 전화드리겠다거나 미처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교대생 절반 이상이 다른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대생 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른 진로를 고민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75%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비와 민원인 대기실 CCTV 설치 등 정부의 대책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2자녀 가구로 완화되고 세금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되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자녀가 있는 집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아이가 둘인 집은 자녀가 있는 가구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아이가 둘 있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양육비와 교육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 가정도 초등 돌봄교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2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자녀 수에 따라 부담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올해 말 조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둘 가정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 카드를 쓸 수 있게 되고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아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한 분위기인데 중국 당국이 돌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과 위안양에 잇따른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신탁회사 중릉국제신탁이 3,500억 위안, 우리 돈 64조 원 규모 만기 투자 상품의 상환을 연기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시장을 통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世界经济仍面临下行压力，国内经济恢复也面临需求不足、结构性与周期性问题交织等制约。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들은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의 영향으로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도 전년 대비 각각 3.7%, 2.5%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줄이면서 고용 상황도 심각합니다.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높은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했습니다. 肯定要坚持，因为现在毕竟这个疫情影响，你现在即使是现在放开的这个状态了，你现在找其他工作也很难找。 특히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 20%를 넘긴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청년의 절반이 실업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돌연 8월부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중요 경제 지표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통계를 일부러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비구이 위안은 상하이 증시 공시에서 현재 회사채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에 이자 2,250만 달러, 약 3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제 회복 과정이 평탄하지 않겠지만 서방 비평가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경제 회복은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의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문제를 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가운데 두세 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색은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마칠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부부가 모두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리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찾은 집은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the most people right now is the place to stay, to be stable, so they can get their family, move their family in, to feel safe.
이재민 구호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가 커졌던 원인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과 해안 사이에 있는 라하이나에서 외부로 연결된 도로가 사실상 하나뿐이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자 화재 위험을 우려해 도로 곳곳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또 송전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Look, there's a power line right there. And shortly after, things were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You get all this wind blowing, and now you get a fire. That was fuel in a matter of minutes. 이에 라하이나 주민들은 전력회사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의 3분의 1 수준까지 수색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앞으로 열흘에 걸쳐 사망자 수가 2~3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연방재난관리청과 주방위군이 투입된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 90%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 화재 참사를 입은 마우이 섬을 처음 찾을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마우이 섬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인 재해 복구 노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공방 외에 여야는 주요 전국 현안을 놓고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1특검 4국정조사 계획을 놓고 충돌한 건데 특히 순직 해병 관련 수사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뇌관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고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장악 논란 등 5개 사안을 정조준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선 특별검사, 나머지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서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초반 화력은 고 최상병 순직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단독으로 국방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국방부 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할 일인 거냐.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고 합의도 안 된 회의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여당의 반발에 회의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당이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비정상적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언론 자유와 방종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과 방송 장악 등 여러 의혹에도 기본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의 1특검 4국조 요구엔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야 정쟁에 정작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단장의 이첩 보고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결재를 한 다음 날 국방부는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항명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3건의 문건입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문건에 서명했는데 비슷한 내용의 보고는 이틀 뒤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지난 2일 민간 경찰로 자료를 이첩했고 이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방부도 결재 사실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 결재 이후 추가 지시를 내렸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즉각 수사심의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대 2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심의 결과는 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사건 수사도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태권도 선수단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버스 2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3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에도 서서히 출구가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초록색 대형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를 건넙니다.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입국 절차를 밟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는 19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파견할 북한 선수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빠져나온 건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후 처음입니다. 税関でバスを降りた選手たちは確認できただけでも40人以上です。マスクをしている人もいますが、マスクをしていない人もいますね。 하루 전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북한 밀수업자들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송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도 귀국하지 못한 채 이곳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진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다음 차례가 될 거란 말도 들립니다. 이어 중국에 발이 묶인 외화벌이 일꾼들의 복귀와 여행 재개 등으로 개방 폭을 넓혀 나갈 전망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국경을 닫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8월 방역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전승절 행사 땐 격리를 거치지 않은 중로 대표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없이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예정이어서 3년 7개월째 이어진 봉쇄의 끝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평양의 발표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후속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일장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이틀간 경조 휴가를 냈는데요. 오전 9시 발인에 이어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에 마련될 장제에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늦게 1박 4일 일정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자정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후 4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북한 내부의 움직임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개되는 북중 국경 상황,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 관련 동향 등을 보고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의혹으로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직접 불러 징계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김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량과 거래 횟수 등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고 김 의원이 직접 회의에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교육위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결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체 결정이 내려진 4대 강보를 존치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8일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해 관리 감독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로야구 3위 KT가 두산을 누르고 2위 SSG를 한 게임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KT는 잠실 원정 경기에서 2회 초 배정대의 투런 홈런 등으로 일찌감치 4점을 뽑아 두산을 5대2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4연패에 빠져 5위 자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박동원의 만루 홈런을 앞세운 LG는 삼성의 역전승을 거두고 7경기 차 여유 있는 선두를 질주했고 이 의리가 2년 연속 10승 고지를 밟은 기아는 키움을 11대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한화는 이태양의 5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3연승을 달렸고 롯데 김원중은 구단 최초로 1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와 경남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그 밖에 내륙 쪽에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특히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대구는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